오늘은 압구정 상구역 구현대의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순 없겠죠. 세세한 걸 따지기 전에 드러난 외형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이슈가 한가득이니까요. 우선 공모전을 2번을 했음에도 2번 모두 파행 수준의 우여곡절을 겪었죠. 공모전이라는 게 반드시 그림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우리 단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건 변경이 되더라도 뼈대는 이렇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구역은 현재 뼈대 자체가 확정이 되었다 할 수 없죠. 재공모전에서 히림의 안이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을 조합원들이 설계의 바탕이 된 이번 안을 지지했다 보긴 어려울 거예요. 상구역은 현재 300%의 용적률과 대략 다른 구역과 같이 70층 내외의 층고만 결정되었다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 건 전혀 확정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재건축 단지에서든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주참단으로 불리우는 반대 세력이 조합원의 거의 30% 수준이에요. 그냥 몇몇 사람이나 목청 큰 사람들의 태클 걸기라 보기 어렵죠. 지금까지 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 저도 처음에 지난 7월에 공모전을 보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조합과 서울시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용적률 부분에서 말이죠. 누구도 명확하게 당시에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도 이상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나 언론 보도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추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밝혀지면 하나 알리고 2개가 알려지면 2개 알리고 하는 식으로요. 시간이 가면서 드러난 사실들로 보건대 서울시의 신통기획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독 상구역의 신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강 보행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형식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서울시가 그걸 받아들였다는데요. 대략적인 계산으로 2,500억짜리인데 그냥 주기로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의 표시치고는 너무 크죠. 그 대가로 받은 게 준주거지역 종상향이라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으니 물으자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도 좀 이상한 게 상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 없는 보행교를 기부하게 해놓고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부당결부의 일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정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이는 거죠. 말은 조합의 자발적인 기부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의 강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행교를 못하겠다 하면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제안한 보행교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로 땅을 1600여 평을 더 내놓으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논리가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강 보행교가 성수적으로 길을 잇고 활력을 높인다 하는데 압구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허브라서 각광받는 게 아니에요. 일가 후에 기가에서는 안식처에서 조용히 쉬고 싶죠. 사람 모여들어 시끄럽고 사건 사고 꼬이는 게 주거지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상구역이 신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글쎄요. 현재의 보행교와 준주거지역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신통기획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름은 신통이더라도 내용을 완전히 바꾸거나 그에 준하는 변화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통안이 진행이 될 것이냐 마느냐는 차라리 서울시에 물어보는 게 빠를 거예요. 계속 밀어붙일래? 아니면 재협상 할래? 라고 말이죠. 이번 재공모전에서는 그림에 보행교가 빠졌지만 보행교가 계획에서 없어졌다는 말도 없잖아요. 네, 상구역은 압구정의 다른 구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복잡해요. 대표적인 차수들만 8개 단지이고 거기에 빌라트나 대리 마크로빌이 있고 또 사유지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고 심지어 신사시장과 현대 컬처파크와 금강쇼핑센터 등도 있지 않습니까? 차수별로 위치와 지분과 용적률 등이 상이하고 거기에 과거 거의 50년 전에 생성된 등기부나 토지와 건축물 대장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보아온 그림과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현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에서 1대1과 제자리 재건축을 들고 나왔을 때 어렵지만 위치적 특성을 살리고 지분과 용적률을 잘 배분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추진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요.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2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보이는 건 제자리만 남고 1대1은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간 그 복잡한 차수들과 어떤 협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고요. 5년 동안 뭘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변동 사람들은 강변에 대한 위치를 보장받고 대지 지분이 많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는 그에 대한 메리트를 받는 거죠. 추진가 생길 당시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지 지분이 많은 4차나 13차 그리고 6, 7차를 선호했어요. 그 즈음에서 강변 조망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었지만요. 아마 그 당시에 5년 지나면 지금처럼 강변과 비강변의 집값의 차이가 날 거라 했다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특히 6, 7차 분들이 느낀 심정을 저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느꼈는데요. 당시만 해도 강변 65평보다 6, 7차 65평이 몇 억 더 비쌌죠. 그렇던 것이 하는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되고 지금은 넘사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돌이켜봐도 이 현상을 왜 이렇게 된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6, 7차 분들도 그저 시류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집값이 역전이 되고 점점 벌어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았을 텐데요. 뭐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표정은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제자리라는 레토릭으로 강변 조망권 이슈가 극성을 떤 데 비해 1대1로 찾아야 하는 역세권이나 대지 지분 그리고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 시 늘어나는 평수에 대한 평가가 사라진 거예요. 집값이 왜곡이 된 거죠. 이분들은 왜 왜곡된 땅값으로 남의 자산을 강탈하느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땅값은 상관없으니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겠다 하는 거죠. 누가 구체적으로 의도했건 안 했건 현재 상구역에 집은 많고 용적률 낮은 단지의 집값이 평가절하 상태예요. 솔직히 제가 이 원인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시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령 이런 왜곡 상태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대입한다면 만약에 80동이 70억에 팔리고 13동이 90억에 팔렸다면 80동은 지분 30.4평을 70으로 나누면 지분당 2.3억이고요. 13동은 26.3평을 90으로 나누면 3.42억이 돼요. 거의 땅값이 한 배 반이죠. 땅값은 후려치고 면적은 똑같이 나누자니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 7자분들이 수년 동안 불편한 신기를 느끼고 그 불편함의 강도가 세질 때부터 상구역 재건축에 아문이 들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그분들이 제대로 설명 못한다고 네가 성견지명이 없는 거지 하거나 남이 잘되니 배가 아프구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합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리 원칙을 세우고 1대1의 개념을 이해시켜서 지분 많고 용적률 낮은 단지는 이런저런 플러스 요소가 있을 겁니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지금처럼 주참단이 조합원의 30%가 넘고 조직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집값도 당연히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겠죠. 이런 변화 없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약탈적 재건축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죠. 과거 1기 한강 르네상스로부터 이번 신통까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는 상구역에 한강 보행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서울시가 재건축에 반대급부로 보행교의 기부 찬업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쪽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 짐작을 해봐야 하는데 수천억에 달하는 보행교를 그냥 지어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을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준주거 지역을 늘려서 그 용적률을 조합원 구역에서 끌어쓰려는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된 거죠. 첫 공모전 당시 히림의 그림이 조합원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잖아요. 면적 대폭 늘어나고 조망권도 늘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됐던 준주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조합원 면적 늘리는 거 실패하고 그 다음엔 일반 분양이라도 많이 해서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하다가 이젠 분양가 상한제로 그것도 어려우니 상가를 대규모로 개발하겠다 하다가 그것도 재공모전에서 조합원들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됐죠. 준주거 지역이 완전히 천덕꾸러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 언급한 차수별 특성을 감안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정보의 독점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도 상구역 구현대에 밝혀진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첫 공모전을 생각해보면 왜 히림이 용적률 360%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때까지 상구역의 기부 찬압이 다른 구역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도 일반 조합원들은 아무도 몰랐고요. 나중에야 왜 360%를 하지 않으면 그림이 나오질 않는지 알게 됐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커뮤니티에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찍어 누르는 분위기였어요. 재건축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해도도 제각각이고 간혹 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이권 업체 간의 개입도 있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100% 오픈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요. 상구역은 이게 너무 심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궁금한 걸 질문하면 몇몇 특정인들이 나서서 반조합으로 몰거나 언어폭력을 써서 모욕을 주고 내쫓거나 입을 다물게 하는 행태였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희한한 논리의 주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압구정의 대장구역에서 이런 일이 횡행한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죠.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지 못할 겁니다. 그러한 폐쇄성과 독단성이 지금의 사태를 부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끝나기 전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뭐 그런 뉘앙스 같은데요.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윽박질러서 조용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첫 공모전에서 만약 360%나 혹은 그에 준하는 용적률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상구역은 결국은 형평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만이 잠복해 있을 뿐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상가 쪼개기 혹은 상가 분할이라고 하죠. 상가 쪼개기는 어감에서 불법이나 편법의 느낌을 주고요. 오늘은 일단 상가 분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가를 분할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상구역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쓰인 것 같아요. 각 개별 상가마다 벽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서 독립적인 상가가 있는데 이런 걸 억지로 분할하면 쪼개기가 되는 건데 상구역도 1층 상가는 대개 개별 출입문과 벽이 있어서 구분이 확실한 건 분할이 안 되죠. 분할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어느 한 층에 실제로는 경계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쓰이고는 있는데 과거에 소유는 공동지분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재건축을 앞두고 각 상가 소유주끼리 경계를 분할해서 각각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80년대에 이런 상가들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케이스는 정상적인 분할이라고 봐야죠. 정상적인 분할을 틈타서 몇 개 더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두세 개로 분할해야 하는데 대여섯 개로 한다든지요. 그런데 막상 건축물 대장상 적법하게 분할이 됐다면 태클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이렇게 분할된 케이스가 모두 합해서 약 8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분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케이스인데요. 가령 한 사람이 상가를 5개쯤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대로 두면 상가 5개에 해당하는 지분은 인정받지만 조합원은 한 사람인데요. 이럴 때 다른 4사람을 모아서 지분을 상가마다 나누어 갖고 각 상가마다 각각 다른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바꾸면 분양권이 숫자만큼 늘어납니다. 상구역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인 케이스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같은 거예요. 종합빌딩 같은 경우에 작은 것들은 대개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지 않은 통건물이고요. 오피스 건물도 아파트처럼 각 호실이 개별 등기가 가능한 게 집합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앞두고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을 하는 거죠. 한 명 혹은 한 회사의 소유이던 것이 분할한 숫자만큼 조합원의 숫자가 늘게 되죠. 이런 케이스 역시 상구역에도 존재합니다. 상구역의 상가 분할을 조금 들여다보았는데 상구역은 정상적인 분할과 쪼개기가 혼재된 것 같아요. 이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재건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상가 조합원이 140명인 것과 270명인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만큼 많은 수를 대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장해야 하니까요. 압구정의 상가수를 대략 조사해 본 것인데
기존의 상가수는 대략 140여 개인데 현재 상가수는 약 220여 개예요. 약 80개가량 증가한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로는 상가 조합원이 약 270여 명이라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그 숫자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니 220여 개라는 숫자는 어쨌든 모두 적법한 절차로 분할이 된 것이거든요. 다만 이 상가들이 대부분 1, 2차와 5차 아파트와 땅이 묶여 있어서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해당 차수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해당 차수에서 재건축 후 상가를 특정 지역으로 보내려면 그만큼 안아야 한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상구역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과의 공식적인 숫자와 관계 정립에 대한 것 말이죠. 이번 정비계획 수립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상구역은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수립이 아닌 변경이냐 하면 압구정은 1977년 3월에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40년 넘게 진전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수립된 계획이 있다라고 의제하고 조합 설립을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45년 넘은 개발 계획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도록 변경을 하라는 건데요. 이 계획의 변경 요건이 입안 제한 동의서를 66.7% 받는 겁니다.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비계획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도록 조합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거의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간 조합원들에게 설명되고 공감대를 이룬 토대 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상구역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냥 현재 신통한 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따라서 어떤 지역군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사소한 내용이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큰 틀의 변경은 쉽지 않은 것이 정비계획인데요. 지금 신통 가이드라인이 전혀 변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나는 파리행 비행기인 줄 알고 탑승했는데 방콕에서 내리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결정을 하기에 조합원들 간에 공감대가 있거나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대위가 하는 말은 듣기로는 묵살된 1대1 재건축을 복원하고 추진 과정에서 실종된 정보의 제공과 논의 과정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참단이 출범하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잘못된 수치를 대기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재건축은 해석에 상당한 전문 지식이 요구될 때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마다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기초적인 자료조사와 법적인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알고 설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주참단에서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 중 대다수가 거부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주참단에서 하는 말은 뭔가 잘못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정하는데 제약이 생기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사람도 조직도 자금도 없는 비대위가 체계적인 조직과 자금을 갖춘 조직처럼 작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현재 진행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처리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이 바뀌느냐 마느냐는 건 여기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할 것 같고요. 결국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될 텐데 제가 보는 상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조합을 지지하는지 혹은 비대위를 지지하는지도 보는 시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가령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 모두 빠른 재건축을 원한다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각이 자세한 건 나는 모르겠고 빠른 재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나의 적이다 라는 시각이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런 분들은 조합 측에 살짝 유리하게 작용 중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빠른 재건축이 이미 물 건너갔다 라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지지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죠. 또 조합을 지지하거나 비대위를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 한 가지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결집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행태를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비대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강변동 분들인 걸 보고 좀 놀랐고요. 반대로 조합 측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비강변동 분들이 다수 있는 걸 보면 그 원인이 단순하게 강변동과 비강변동의 입장 차이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 외에 조합 측의 운영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비대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비대위에 대한 전통적인 비호감이나 어설픔 같은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양측 모두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지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구역 신통기획이 물 건너 가느냐 하는 질문엔 글쎄요. 이름이 신통이냐 혹은 지구단위 계획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물이 중요할 텐데요. 신통기획도 다른 탈을 쓴 지구단위 계획이라 보아도 무방하거든요. 따라서 서울시와 상구역의 사업 주체가 어떻게 새로운 협상을 이끌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상구역은 빠른 재건축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압구정의 신통 4형제 중에 상구역을 제외하고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멀어졌고요. 나중에 이주할 때가 되면 또 한꺼번에 이주 안 시킬 거거든요. 지금 2, 3, 4, 5 구역 중 상구역의 비중이 약 40%가량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시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최소 1, 2년은 이미 뒤쳐졌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수습이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왕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조합원들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렵지만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저하게 무너진 균형으로 몇 걸음이나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66.7%의 동의율은 절대로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의서를 잘 써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15에서 20% 정도는 고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30% 정도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적대 세력으로 돌리면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50% 동의율을 넘기기에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합 설립 당시에도 그 수치를 넘기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대세가 정해지고 반대가 무의미해지면 포기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서 동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요. 조합 설립 당시에는 동의 안 하면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논리가 먹혔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양측의 대립이 심화된다면 최악의 코스로 가기가 쉽죠. 동력 부족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시간만 질질 끌다가 비용은 누적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져서 식물 재건축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비방하고 축출하려 하기보다는 협의를 위해 써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합장 선거에서 결정이 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쪽이든 합리적 설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방과 위협을 지도한다면 그건 상구역의 재건축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걸 조합원들이 잘 감시해야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겠죠. 상구역은 어차피 재건축은 속도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구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서울시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조합원들입니다. 이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서울시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구역으로서도 5년간 못할 차수별 이해관계 정리와 상가의 분리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일을 마무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최소 1, 2년은 쉬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구역 재건축의 성공은 잘못된 방향 설정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만성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얼마나 깔끔하게 현재의 국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쯤에는 문제 있는 신통보다 더 좋은 재건축이 가능할지요. 최근 정부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언급도 있고요. 올 1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그동안 서울시에서 생색을 내는 척했던 상당한 요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어요.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섣부르게 현재 상태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최소한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미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이것이 상구역이 다시 압구정의 대장으로 복귀할 유일할 가능성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